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작년도 22년도 46회 자동차 보험 대물 이론과 실무 기출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출문제 해설을 맡은 이페스 손사에서 차량수산사 자동차 대물 이론과 실무 강의를 맡고 있는 김석주라고 합니다. 아마도 기출문제 해설하고 있는 학원은 저희 이페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작년도 시험 문제 7문제 나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지만 7문제 중에서 2문제는 자동차 정비 쪽에서 나왔어요. 도장, 복원 수리 쪽에서 나왔고 나머지 이제 5문제는 알다시피 약관 지급기준에서 대략 한 2문제, 그 다음에 법규 및 사고조사에서 1문제, 이렇게 해서, 이런 쪽에서 크게는 5문제, 그 다음에 정비 쪽에서 2문제에서 총 7문제가 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이제 대물 지급기준, 영업손실 관련돼서 1문제 나왔고, 나머지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정비 쪽 같은 경우는 그쪽에 제대로 공부가 안 돼 있는 분 같으면 조금 써내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문제는 이제 이번 시험은 올해 23년도 47회 시험에는 안 나오겠죠.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한번 이거 보시면서 대략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좀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1번 문제입니다. 이거 보건수리 관련돼서 나온 문제예요. 자동차가 이제 파손이 되면 이제 수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전손이 있고 분손이 있죠. 전손은 이제 차량 가액보다 더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이제 여기 뒤에 어디 보면 나오지만 경제성이라고 하는 게 그 차량가 이내에서 하게 되잖아요. 차량가를 넘게 되면은 당연히 수리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우물에 100원이 빠졌는데 오늘 건지는 비용이 1,000원 들면 그 포기하죠, 그냥. 그것처럼. 그거 전손이라고 합니다. 근데 수리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분손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분손 같으면 이제 수리를 하게 되고, 그때는 이제 원상회복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사고 나기 전 상태로. 거기에 이제 요건들이 몇 가지 있어요. 요건 몇 가지 있어서, 그 전에 에오라고 할 때 수업 시간에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성안 내비경, 성능, 안전성, 내구성, 미관, 경제성, 이렇게 나눠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요거에 이제 관련돼서 편승수리, 그러니까 지금 3가지를 물어보겠잖아요. 일단 정의, 수리비와 원상회복이 정의가 뭐냐? 말은 다 알 수 있죠. 근데 또 쓰라 그러면 좀 쉽지 않죠. 자꾸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모의고사 때, 첨상 모의고사 때 써봐야 돼요. 써본 것들은 이제 금방 써줍니다. 그 다음에 요건이 뭐냐? 아까 5가지 요건 말씀드리고, 그 요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두 줄 정도, 이거는 뭐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보상을 하는 보상, 손해상사니까, 그럼 이걸 하지 않아도 될 거를 한다든지 과잉수리라고 그러죠. 또 편승수리라고 하는 게 그 전에 망가졌어. 이번에 망가진 게 아니야. 근데 그냥 거기다 끼워 넣어서 편승해서 수리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상 직원으로서 손해상사로서 어떻게 조사하며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기술하라라는 문제였어요.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보건수리 요건 5가지를 5가지 다 못 쓰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3가지를 쓰든 2가지, 4가지를 쓰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감점 요소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설사 몰라도 뭐라고도 이렇게 좀 쓸 수 있을 그런 문제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번 여기 보시게 되면 수리비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고 났으면 사고 나기 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거죠.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수리비를 이제 수리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공업사에서 수리하게 되면 공업사로 수리비가 지급될 것이고, 이제 그 사람이 내가 직접 돈으로 받을게. 이제 미순선 수리비라고 해서
해당하는 비용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이 뭐 자기가 수리를 하든 뭐 수리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돌아다니든 그건 알 바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걸 수리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고 차량을 사고 발생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이제 수리비라고 말한다. 원상회복은 뭐예요? 여러 가지 수리 방법에 의해서 외관상으로 큰 문제가 안 되고 또 미관상도, 그러니까 외관상, 기능상 이게 제대로 수리해서 돌아가야죠. 문을 수리했는데 문이 제대로 안 닫혀요. 수리가 제대로 된 게 아니죠. 또 외관도 마찬가지. 뭐 찌그러져 있어 보기 싫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사회 통념상 원상 회복됐다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복구되는 것을 이제 원상 회복이라고 합니다. 5가지 요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환내비경 성능을 회복하고 경제성을 회복하는 건 회복이고 나중에 안전성 확보, 그다음에 내구성 확보, 그다음에 그 미관 거기는 이제 회복, 아까 말한 회복은 이제 성능 회복, 미관 회복이고 확보는 이제 경제성 확보, 안전성 확보, 내구성 확보. 요게 이제 확보입니다. 그래서 성환내비경 5가지가 이제 요건이고 요게 아마 이제 잘 생각이 안 나서 한두 개 빼먹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능 회복, 사고 발생 상태로 복구시키는 성능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보온수리라고 하죠. 제대로 이제 안전하게 복구되는 수리를 통해서 사고 발생 직전 상태로 망가진 부위를 이제 회복시키는 이제 그 성능 회복이 필요할 것이고 안전성 확보는 뭐겠습니까? 이제 수리하게 되면 어쨌든 그 자동차에 대한 법적 타당성 부분, 그 다음에 안전대책에 대한 게 맞는 부합되게 사고 전 상태로 안전성 확보를 할 수 있게 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구성 확보를 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 스포 정접이라는 게 뭐예요? 스포지 점이라는 거죠. 철판 두 개 금속파를 겹쳐서 붙이는 거예요. 열에 의해서. 그게 이제 스포트 용접인데 주로 이제 용접이나 표면체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제 수리하게 되면 이제 내구성 확보를 하게 되는데 또 이제 오늘 좀 이따 뒤에 문제 나오지만 수리만 하면 안 돼요. 수리하게 되면 마지막에 도색을 하게 되는데 그냥 도색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동차는 세잖아요. 철판이잖아요. 녹이 슬 수 있죠. 방청 작업이라고 해서 녹방지 작업을 해야 돼요. 방청 작업. 그래서 거기 내구성 확보에 보면 이제 방청 대책을 실시한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부품과 부품을 철판 연결할 때는 스포트 용접을 통해서 이제 용접 붙여야죠. 잘. 그래서 내구성 확보되고 방청 작업을 통해서 안 그러면 녹슬어버리니까 우리 주로 녹 많이 쓰는데 어디에요? 문 쪽, 하부 쪽이 많이 녹슬죠. 프레임 같은데. 휀다 뒤쪽 부분 사이드 멤버라고 그러죠. 그 휠하우스 위에 있는데 그쪽에 많이 녹슬게 됩니다. 그래서 녹방지 작업을 또 해야 되고 그게 방청 작업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성환내비경 미관 확보, 미관 회복. 성능하고 미관은 회복이고 나머지 확보죠. 이제 보수소장할 때 이제 정확한 공정에 따라서 이제 보수소장이 신차를 나올 때 하는 도장이 있고 이렇게 수리하는 도장 보수소장으로 그러죠. 그럼 우리 뭐 사람 다쳤을 때 그 다친 부위를 이렇게 절개해서 뭐 세척하고 하는 것처럼 이제 자동차도 처음에 전처리 작업을 하죠. 그 망가진 부위를 전처리해서 거기 흙이라든지 흠 같은 거 이렇게 덜어내고 그다음에 하도 작업 그래서 이제 빠다 바르는 거 퍼티 빠다 바르는 거 그다음에 이제 중도 작업에서 그 갈아내고 또 이제 상도 작업해서 이제 색깔을 맞추는 조세 작업하고 나중에 이제 폴리싱이라고 그래서 완전 왁스 바르는 거 이제 그것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장을 통해서 사고 전 상태로 이제 미관이 회복돼야죠. 원래 막 색깔도 맞춰야 되고. 요즘은 뭐 도색이 워낙 옛날에는 20년 30년 전에는 도색해놓은 거라면 색깔이 틀려가지고 약간씩 울긋불긋해서 뭐 전체적으로 해달라 뭐 이런 컴플레인들이 되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도색이 거의 완벽하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제성 확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잉수리 한다든지 옛날에 망가진 거 편성하는 그런 것도 방지하면서 또 차도 수리비를 부품 교체할 때 판금을 할 것이냐, 교환할 것이냐. 원래 판금하는 게 사실 좋죠. 원래는.
그 차 나중에 팔 때 보면 교환한 거 가지고 이 차는 대파구나 경락계 매기고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 그냥 다 교환해 보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A센터 같은 데가 아무래도 교환하면 자기 부품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일반 정비공장은 이제 판금을 해야 공임이 나오니까 그렇게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수리비용에 대해서 일반 사람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 교환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 과액을 초과하는지 뭐 초과하게 되면 전수치 해야죠. 아까 물에 우물 빠진 것처럼 돈 빠진 것처럼. 그래서 경제성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조사하는 게 되면 우리가 차 처음에 망가지면 공업사 입고되면은 우리 보상 직원, 우리 손해상사가 차 처음에 망가질 때 나가서 수리전에 입회하죠. 차 파손 사진도 찍고 또 이거는 어떻게 작업했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협의도 하고 사고 전, 그 수리 전 이제 입회. 그 다음에 또 수리 중간에도 한번 가서 보고 수리 후에 이게 제대로 우리가 수리 전에 했던 협의됐던 내용이 됐는지 수리가 됐는지 이런 것들 실제 수리 협의를 확인해야죠. 근데 뭐 이제 그 계약자, 그러니까 이제 피보험자나 피해자 차주가 이거 망가졌다 이거 차를 자동차 사고로 망가졌다 이거 수리해줘라라고 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편수 수리 같은데 그러면 인과관계 여부를 따라서 대응해야죠. 그러니까 뭐 파손된 부위가 녹이 슬었다든지 뭐 이번에 파손된 부위하고 전혀 스크래치 장치가 틀리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거는 이거하고 전혀 틀린다 이게 과거에 망가진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이제 설득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까 첫 번째 문제는 한 20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0점이죠. 두 페이지 정도 써야 될 문제고요. 이거는 이제 15점짜리니까 한 페이지 반 정도 쓰시면 되죠. 임직원 운전자 한정 특별약관. 여러분 특별약관 여러 가지 있지만 임직원 한정 운전 특별약관은 우리 그 회사 차들 보시면 임원들 차, 뭐 사장 임원 뭐 이런 사람들 차 다 렌트카죠. 렌트카. 그 다음에 이제 회사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차가 이제 요즘은 렌트카를 많이 쓰지만 어쨌든 뭐 자기가 개인으로 법인 소유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임원차라고 그래서 법인세법에 의해서 세법 혜택을 받으면서 그 회사 소유를 하면서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이 차인데 문제는 거기는 임직원이 운전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 근무하는 임직원, 그 임원이나 직원이나 임원이나 간사도 포함되겠죠.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임원까지는 요즘은 뭐 회사에서도 이제 거의 이제 많이 홍보가 돼서 이제 거의 안 해요. 옛날에만 해도 임원들 집에 갖다 놓으면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지 와이프도 타고 다니고 지 아들도 타고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에 대해서 회사에서도 막 그 경계령도 하고 그거 하면 처리 못 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홍보해서 요즘에 이제 자기 개인차는 집에서 쓰고 뭐 이렇게 많이 하는. 물론 임원차 지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써도 뭐 그건 할 수 없죠. 본인은 임원이니까. 근데 지 마누라나 지 애들한테 지 개인차처럼 쓰면 안 되죠. 왜냐면 세금 혜택 받는 거거든요. 이게 법인세.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임직원 운전자 한정 특별약관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개인용 업무용으로 구분해서 그 임직원에 해당하는 피해보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 다음에 그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뭐냐. 그 다음에 이런 게 사고가 접수가 되면 사고조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약속을 해라. 라는 문제가 이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운전 가능한 범위, 그래서 이제 피보험자의 범위를 개인용 업무용 구분해서 열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럼 보상하지 않는 손해 뭐냐. 임직원이 아닌 놈이 운전했으면 면책이겠죠. 우리 가중원자는 특약처럼. 가특계 위반한 사람이 운전하면 면책이잖아요. 똑같고. 그 다음에 특약 면책에 예외사유로 부채가는 경우들 있죠. 아무리 가특 차량이라 하더라도 돈 안 돼가지고 도둑놈 운전하면 도둑놈이 가중원장의 범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때는 김영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심을 따지는 거니까 그건 뭐 임직원이 똑같은 거죠. 논리가. 또 하나가 이제 그 차를 맡겼을 경우에 취급업자 쪽에 취급업자 뭐 공급사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 안 돼요. 취급업자라 하더라도 공급사는 딱 가는 순간 단절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로 대리운전 맡겼을 때 그때 이제 책임에 대해서
언급해 주면 이제 훌륭한 답안이 될 것 같고, 사고 조사할 때는 당연히 운전한 놈이 임원인지 직원인지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되잖아요. 뭐 명함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고, 뭐 우리 정토기에 보면 재직증명서 뭐 이런 것들을 받는 거, 뭐 근로계약서 뭐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이제 되겠죠. 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 와이프를 이제 지 개인 회사야 와이프를 뭐 감사로 해놨어. 월급은 안 받아. 뭐 출퇴근도 안 해.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뭐 그런 것도 조사라고 하는 그런 개별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그 논란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을 팽이한 내용으로 공통된 내용으로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 개인용은 이제 기밀표현자 당연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계약직 직원 포함해서 임직원, 근로계약 체결한 직원, 임원이든 직원이든. 그 다음에 계약관계 있는 자로서 자동차 운전 운행하는 자, 뭐 하청업체 같은 데 말하는 거죠. 하청업체 직원. 그 다음에 또 운전하게 되면 운전자 뽑아야 되잖아요. 이 새끼가 이 사람이 운전을 정말 잘하는 사람인지 시험만 봐갖고는 모르잖아. 필기만 가지고. 테스트 해봐야 되잖아. 그때 면접 응시했어. 그래서 그 사람 운전하라고 하는데 그때 운전하던 사람이, 지원한 사람이 사고 났으면 임종한적 특별약관으로 인정 안 할 거냐. 그때는 인정해 주겠다. 이게 이제 면접 응시한 지원자에 대한 거죠. 업무형은 이제 아까 법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속 이사와 감사,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동일하고, 여기는 법인세법이 되겠죠. 그게 업무형이니까 법인세 시행규칙 이제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당연히 임직원 이해자 운전하면 면책이겠죠. 가툭에서 가족 범위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면 면책인 것처럼. 그 다음에 예외 적용은 뭐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도난당했을 경우는. 당연히 도난당했으면 이제 그때는 기밀 피범자의 뭐 키 관리에 대한 법률상 보상 책임, 우리 자별배 운행자 책임,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어쨌든 도둑놈이 누구든 간에 이제 대물배상이나 자기 차량은 보상해 주겠죠. 그때는 아무리 뭐 임직원이 아닌 도둑놈이 임직원이 아닌 사람이지만 면책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기밀피범 책임으로 가기 때문에. 또 취급업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비 같은 경우는 그거는 딱 단절이 되니까 뭐 그걸로 끝나지만, 그러지 않고 대리운전 같은 경우라면 대리운전자에 대한 부분이, 대리운전자 보험 진해가 보험 있잖아요. 거기서 보상하는 손해가 유한 같으면 그걸 넘는 손해는, 거기까지는 걔가 보상하고 넘는 거는 우리 쪽에서 보상한다라는 게 거기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 말로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써보라고 그러면 진짜 쓰기 쉽지 않죠. 그래서 아까 말한 뭐 요거는 이제 시험에 올해는 안 나오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첨성 모의고사 통해서 여러분 직접 써보시는 그런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사고조사 요령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임직원인지 그걸 조사해야 되잖아요. 또 사적 사용했는지 이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뭐 운전 본인까지는 조사하기 쉽지 않죠. 임원 지가 전화했어. 지가 뭐 회사원으로 일했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입증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조사하는 거는 우리 이론상 임직원을 확인하는 재직증명서라든지 근로계약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명함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받아야 됩니다. 달라고 하면 이제 아무리 아니면 명함 바로 달라고 하면 명함 뭐 없을 수 있어요. 준비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 다음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이제 주정차 금지하는 거, 이제 이거는 좀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들을 다 정말 여기서 쓰면 이제 뭐 100점이겠지만 15점짜리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무튼 그 가지수를 많이 이렇게 써내면 좀 점수를 좀 더 많이 받았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외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뭐 이제 주로 외우라고 하는 게 이제 현장 과실은 20%, 그 다음에 그냥 그러니까 현장 과실 10%예요. 중과실은 이제 20% 정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4번인가? 그 사고 나서 야간에 도로에 이렇게 주차해놔 버렸어요. 뒤에다 아무것도 표시 안 하고. 이럴 때는 20% 정도 과실이고. 그러지 않고 그냥 통상의 것 같으면 대략 10% 정도
과실사 한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야간이라든지 가로등이 없는 거라든지 뭐 주정차 금지하는 장소에서 했다라든지 노상에 주차한다든지 거기다 주차 사고 났으면 옆으로 비켜놔야 되는데 회피하지 않고 그냥 회피 놔뒀다. 회피 불능 이런 것들은 이제 대략 10%고 야간에 거기서 사고 났는데 뒤에다가 이렇게 조치해야 되는 조치 안 한 거 이런 것들이 20%인데 대략 10% 정도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 여러분 생각해 써주시면 돼요. 한번 그냥 같이 보겠습니다. 야간 등, 야간 폭우, 안개 이럴 때 가로등 없는 경우 차량이 용이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 주차하게 되면 거기다가 뒤에다가 깜빡이를 켜든지 뭐 뒤에다가 표지판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했다. 그래서 10% 가산한다. 그다음에 주정차 금지 장소 누가 주차하면 저기 뒤에다가 깜빡이 켜고 하면 차 금방 방진돼 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주차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경우에 주정차 금지 장소 이때도 10% 가산. 노상 주차장에 주차하거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 도로 또는 노상 주차 정차로 주차하는 차의 운전자 가상 자리해야 되는데 위반했으니까 10%. 아까 말한 사고 났는데 뒤에다가 표시 안 했어요. 미등이나 전조등 이런 것도 비상등 점등 안 했으면 20%. 고장 났으면 회피해야 되는데 밀고라도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았을 경우 10%. 아까 말한 현장 과실 10, 중과실 20%대 이제 다만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중복해서 30%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지. 그렇죠. 큰 거 하나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물어본 게 주정차 금지 장소, 주차 금지 장소 이렇게 했는데, 보차도가 구분된 도로 같은 데는 이제, 주정차가 금지돼 있죠. 또는 이제 교차로나 이제 도로 모퉁이에서 5m. 참 이게 외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m까지 못 외우면 모퉁이라도 쓰면 그래도 점수 단 못 받아도 한 80%는 받아요. 또 안전지대에서 10m, 버스 정류장, 뭐 건너면 횡단보도 10m 이내. 그러니까 5m는 이제 교차로하고 도로 모퉁이에서만 5m고 나머지는 대부분 10m예요. 그 다음에 뭐 지방경찰청장이 뭐 그 지정한 곳 이런 것들에서는 정차나 주차를 못하게 돼 있죠. 한번 이거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차가 금지되니까 터널 안에서 주차하면 안 되겠죠. 다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5m 이내 같으면 이제 공사구역이라든지 다중영업소, 거기는 이제 소방법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지방경찰청장이 금지해 놓았다고 인정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인정한 곳은 주차하면 이제 안 됩니다. 그럼 아까 이제 아까 질문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 있다고 보상하지 않거나 그러진 않죠. 과실상계를 더 이제 플러스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제 차선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틀려집니다. 그래서 흰색 점선 같은 데는 이게 지금 흰색하고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이게 흰색이 있죠? 흰색이 없다. 이게 흰색 점선이다. 이게 주정차 가능해요. 근데 황색이 없지. 황색 실선이 이게 하나다. 이때는 정차는 가능한데 주차는 안 돼. 황색 실선이 두 개면 아예 두 개 다 안 돼. 또 여기 이거는 흰색 실선인데 황색 실선은 주차는 안 되는데 정차는 5분 이내에 가능해. 이제 여러 것들 써달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림으로 그렸는데 흰색, 황색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표시해서 얘기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백색 실선은 주차장에서 다 가능하고 안 넘겼다. 그 다음에 황색 실선은 주정차 가능하고 백색 실선, 그 다음에 황색 실선, 그 다음에 황색 이중선, 선이 두 개야. 그럼 주정차 다 금지돼 있고, 그 다음 황색 점선은 주차 금지하고 있고, 5분 이내만 정차 가능하다. 여기 황색 실선이라고 돼 있는 거, 저기는 시간이 유료에 따라 주정차 가능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차는 가능해요. 주차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써주셨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초동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 왜 주차했어, 니 도대체? 그걸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뭐 진짜 사고가 나서 그런 건지, 고장이 나서 그런 거라든지, 그러면 과실이 아무래도 좀 덜 상기해야죠. 근데 고의로 거기다 세워놨어. 그런 것들하면 과실상가는 훨씬 더 과실상가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주정차 가능 차량이 정차 가능 여부인지, 사고 장소가 아까 말한, 그 다음에 차량 사고가 난 건지, 고장 난 건지, 표지판 같은 거 후방 안전조업 했는지, 갓길로 이렇게 했는지, 그 다음에 안전 여부, 사고 났을 때하고, 사고 났을 때하고, 당시 사고 시간 여부, CCTV로 블랙박스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4번입니다. 자동차 자체 수리에 사용되는 아래 방청 부품. 방청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가 이제 망가지게 되면 이제 보온수리를 하게 되는데, 보온수리를 하는 방법이 교환도 있지만, 이제 판금이 있죠. 판금하게 되면 이제 거기 파손 부위를 이제 갈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뭐 퍼티 작업 같은 것도 하고 해서 이제 도색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것만 하면 안 되죠. 뭘 해야 됩니까? 방청 작업을 해야 합니다. 녹이 날 수 있거든요. 문 쪽의 하단부라든지, 그 다음에 휀다 쪽, 뒤쪽, 휠하우스 위쪽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방청 작업을 안 하게 되면 녹이 나서 이제 구멍이 나거나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청 작업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녹방지하는 것이 이제 방청 작업이어서, 방청 부품이라고 해서 그것들이 바디 실런트라든지 스프레이 실런트, 테이프 실런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용도를 6가지를 딱 설명을 나열을 했어요. 나열해서 그걸 설명하고, 그럼 손해 사용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약수를 해라. 라고 해서 15점짜리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방청 사용 용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제 실런트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뭐냐? 실런트가 밀폐제예요, 밀폐제. 중간에 이음할 때 중간에 이렇게 떠버리면 그 안에 수분이 차면서 녹이 나겠죠. 그래서 거기에 수분이 차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그 해밍 부위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제 꺾인 부위 같은 거 이런 데다가 하게 되는데, 바디 실런트가 이제 제일 좀 비용도 싸고 그게 제일 많이 대중화되어 있는데, 이제 일종의 실리콘 접착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쭉 짜갖고 이렇게 붙이는 것들인데, 주로 뭐 대중화되어 있어요. 도어, 트렁크, 후드, 백포, 내외측 패널 뭐 이런 데다가 습기라든지 이런 것들 기밀 유지, 촘촘하게 막아놔야죠. 그래서 그런 때 이제 쓰는 것이고, 이음매대기도 사용된다. 스프레이 실런트는 이제 스프레이로 뿌리는 거예요. 거기에 스프레이 뿌려서, 아무래도 실런트 건이 필요하겠죠. 축 쏴서. 그래서 뭐 휠하우스라든지 이제 좀 이렇게 닫기가 이렇게 용이하지 않고 표면이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그런 것들, 사이드 멤버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도포라고 해서 이제 쏘는 겁니다. 이제 언더코팅이라고 해서 이제 뒤에 6번째 나오지만, 이제 하부 쪽에 이렇게 툭툭툭 튀고 막 해서 밑에가 하부가 상하잖아요. 거기에 코팅하는 그런 것들하고 방법하고 비슷하게 이제 용접 부위에다가 이렇게 플로건으로 해서 에어시건으로 해서 에어식 셀렌트건으로 해서 이렇게 스프레이 셀렌트로 하는 방법이 스프레이 셀렌트 방법입니다. 테이프는 좀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거기다가 테이프로 붙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제 미관이 우수하긴 하지만 빠른 도장도 가능하고, 알루미늄 실런트하고 좀 비슷합니다만은 이것도 이제 가격이 조금 비싸다, 고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옵니다. 이제 인노왁스는 이제 차 문 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염분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이제 그게 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차 안에 쪽에다가 왁스 칠하는 게 이제 인노왁스고, 이것도 방청의 한 종류이기도 하죠. 언더코팅은 이제 차 하부 쪽에 뭐 돌멩이란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할 목적으로 밑에다가 이렇게 뿌려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더코팅 부분도 이제 주로 외부 표면, 이제 차체 밑에 하부 쪽에 외부 표면에 주로 사용합니다. 그럼 이제 소를 사용할 때는 뭘 주로 봐야 되겠어요? 언더커팅 인약수의 경우는 진짜 필요한 경우만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작업했는지 안 했는지 수리할 때 이제 수리 중간이나 수리 끝나고 나서 이제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 실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실란트 경우 같은 경우 바디 실란트, 뭐 스프레이 실란트 이런 것들도 직접 작업된 방법을 확인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테이프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가가 높으니까 이제 현기 청구 가능성이 높아서 수리 완료 후에 이제 작업하는 입회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손해상의 유의사항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개선 문제 하나 나왔습니다. 대물배상 담보에서 영업손실 지급 기준을 설명하고 RSI 기준인데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여 영업손실액을 산출하시오. 우리 보통 보면 소득은 수익금액에서 재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공제한 것이 이제 소득이죠.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재세액 공제라기보다 잠깐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소득은 수익금액에서 그 세액이 아니라 경비를 이제 빼주면 이제 소득이 되고, 거기서 이제 재세액 공제에서 나온 게 이제 실제 자기가 가득한 소득이 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일반 과세사업자라고 그래서 본인 소유 상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게 되면 기준 경비율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영세 사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쓰는 게 단순 경비율이고, 계산을 편하게 해서 본인 소유 상가라고 했어요. 따로 이제 과세 사업자 따로 세금 같은 거는 여기 얘기하지 않고 다 포함됐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일단 구하려고 그러니까 매출 금액이 1억이고, 매출 금액이 1억이라는 얘기는 수입이 매출이라고 하는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1억이야. 1억. 1억에서 경비 포함해서 나간 게 매입 금액은 나간 거예요. 내가 매입한 거니까 내가 돈 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5,280만 원이 뭐 고정비를 포함한 제 경비야. 여기에서 아까 단순 경비율을 주었기 때문에 단순 경비율은 수익 금액에서 기준 경비율을 곱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억 곱하기 10.7%. 이렇게 하면 이제 소득 금액이 나오게 되죠. 여기는 세액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뭐 우리 아마 시험에서는 그 재세까지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시간에 풀 수가 없어요. 그게. 뭐 세무사 시험이 몰라도. 그러면 1억에서 5,280만 원 빼게 되면 대략 4,720만 원. 여기에서 1,070만 원을 빼죠. 그러면 4,720만 원, 1,070만 원을 빼게 되면 50만 원, 7에서 1 넘어갔으니까 3,650만 원이 되게 됩니다. 3,650만 원. 이게 1년 동안에 그 영업 손실액이에요. 따라서 이 사람이 요들을 한다 그러면 나누기 365 하게 되면 하루에 10만 원씩의 영업 손실이 발생되는 거죠. 근데 휴업 일수가 15일이에요. 그럼 얼마야? 150만 원이 되겠죠. 15 곱하기 10만 원. 150만 원. 근데 우리가 영업손실액은 30일을 한다래요. 30일. 그러니까 나중에 뭐 시험 나올 때 만약에 32일이다. 그러면 30일만 계산하면 되겠죠. 여러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일단 이번에 시험에 나왔으니 이제는 안 나오겠죠. 이번에는 안 나오는데 이제 휴차료, 대차료 이런 것들이 시험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네. 한번 여기 보게 되면 영업손실 기준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세법상 관계 증명서에서 하는 것이고, 없으면 뭐 대인차로 이런 걸로 정리합니다. 이런 걸로. 있으면 세법에 들어간 관계. 인정기간은 어쨌든 원상복귀 소요된 기간 15일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30일을 한도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준경비를 받는 경우는 아까 기준경비를 했잖아요. 단순경비율이 아니고 그때는 직전 수익금액 그러니까 1억 수익금액 합계 1억에서 소프트웨어 정한 기준금액 이상의 경우에 적용하는 경비율이 기준경비율이기 때문에 이하 같으면 단순경비율이에요. 단순경비율은 그냥 매출액 1억에서 따로 고정비 안 빼고 1억 곱하기 단순경비율로 해서 빼서 그것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대신 빼는 게 훨씬 많겠지. 10.7%에 해당하는 부분을 적용하고 본인수혜 상각이기 때문에 고정비는 없어요. 따로. 뭐 임차료 이런 것들은 인건비 이런 건 안 나가요. 또 부가세 부분도 이게 따로 다 돼 있지 않아. 우리 시험은 그것까지 하겠는데 뭐 복잡해서 그렇게는 안 나와요. 그럼 이제 경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수익금액에서 1억에서 주요경비 여기는 아까 5,280만원이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1억 곱하기 기준경비 10.2%를 하기 때문에 밑에 나와 있다. 1억 마이너스 5,280만원에서 1억 곱하기 기준경비를 곱한 걸 빼주면 350만원이니까 15일 동안이 휴업일수니까 360으로 나누게 되면 하루에 10만원꼴이다. 3,650만원. 10만원 곱하기 15일 하게 되면 150만원이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렇게 산출되게 되겠습니다. 계산 문제 이게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 우리 그 주정차 관련돼서 여기에서 지금 아직 시험에 좀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 뭐가 있냐면 이구나. 하나 여러분 알아둘게요. 이번 시험과 관계없고 경사로에 주차할 때 그러니까 이제 경사로 이렇게 이 내리막길이야. 여기다 주차할 때는 어떻게 주차해야 되느냐. 차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핸들을 이렇게 왼쪽으로 돌려야 되겠죠. 그러면 혹시 굴러가더라도 이 담벼락 쪽으로 가니까 안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그러니까 핸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조향장치 두 번째는 기어를 후진기를 집어넣어요. 후진기어. 후진기어. 뭐 이런 것들이 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다음에 한 말씀 한번 드립니다. 네.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네, 국제운전면허증. 여러분들 국제운전면허증은 외국에서 우리나라 입국할 때 또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미국을 간다. 미국에서 운전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신고해야죠. 우리가 신고해야 돼요. 신고하지 않고 거기가 신고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밖에 안 돼. 유효기간이.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서 국제면허 신고하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1년하고 1개월이 지났다 그러면 안 돼요. 1년 이내. 또 하나 와서 일반 뭐 개인용 이런 거는 되지만 택시를 운전해야 되겠다. 이거 안 돼요. 사업용. 그러면 렌트카는 되냐? 이 장기 렌트카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렌트카는 돼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입국일부터 1년이다. 크게 네 가지네. 그 현지에서 바로 입국하기 전에 그 나라에서 신고를 하고 입국해야 된다. 사업용은 안 된다. 대여장소는 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운전 정의. 국제운전증이 뭐예요? 권한있는 기관에서 뭐 제네바 협정, 스위스, 비엔나, 오스트리아 붙어있죠. 우리나라 외국인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약 또는 약정에 따라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하고 그 나라에서 발급하고 발급하는 데 가서 신고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받아줘요. 입국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운전 가능한 자동차.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자동차 안 돼요. 사업자 안 되고, 그 다음에 대여자동차, 그러니까 렌트카는 돼요. 그럼 조사 이런 거 뭐가 해야 되겠어요? 입고로부터 1년 넘었지 안 넘었지 이런 거 확인해야죠. 그 다음에 당신 운전한 게 택시야 뭐야 뭐 이런 거, 렌트카야 뭐야, 차종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 신고했던 그때 그 차종을 운전했는지, 뭐 트럭을 운전했는지, 뭐 이런 대형 버스를 운전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사고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험 사기 행위 중 경성 사기와 연성 사기에 대해 설명하고 각 상행위별 사례를 두 가지 쓰시오. 아까 제가 서대 오리엔트 얘기할 때 회사 다닐 때 SI 부장도 했었다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벌써 한 5년 정도 전인 것 같습니다. 뭐 그냥 논대로 말씀드리지만 LIG 손보 김석주 치면 지금도 나옵니다. LFDS라고 그래서 보험 사기 방지 시스템을 그때 만들었어요. 뭐냐면은 주민번호만 딱 입력하면 그 사람의 사기 점수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그 사기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 회사와 관계되어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개인정보 때문에 우리 회사 아닌 건 안 되죠.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전에 그 보험 사기 잡았던 것 중에서 지금도 아직 23년도면 올해네. 이제 올해 나오게 되겠네요. 15년. 2008년도에서 15년형 받았는데 그 사람은 자기 부인을 죽였어요. 간호사랑 같이 칼륨 주사를 놨어요. 칼륨 주사 놓으면 GOT, GPT가 막 2천, 3천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심정지 상태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을 엄청나게 많이 먹이고 이제 부인한테 뭐 바람 폈던 그 간호사가 칼륨주사 놓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위장사고,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사고 났던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다 보면 사기죠. 네. 뭐 하여튼 뭐 별로 우울하네요. 그 얘기하니까. 크게 경성사기와 연성사기였어요. 그 지금 질문도 연성사기 두 가지 썼는데, 경성사기는 그야말로 하드하다는 것이요. 하드 플로우드가 사기니까. 이제 아까 제가 LFDS 만들었다고 했지만, F가 이제 프로드 시스템이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드. L은 이제 그때 LIG였으니까 F 프로드. S 시스템. LIG 프로 시스템. LIG 이제 사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데, 경성사기는 이제 하드 플로우드. 연성사기는 이제 소프트 플로우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성사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하려고 하는 충동을 일으킬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운전하다가, 내 친구들하고 같이 술 먹고, 그 다음날 피곤하니까 놀러 가다가, 뭐 술 먹고는 아니고 놀러 가다가 이제 서로 운전 바꿔서 운전하는데, 무보험자격 상에 들어있으면 타는 자가 운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했어요. 안 들었어, 내가. 그러면 그 차 운전하면 가족관계 특약이나 일어나직 특약에 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고가 딱 났어. 뭐 어떤 충동이 생깁니까? 이대로 접수하면 나는 이 차 보험 처리도 안 되고, 내가 운전했잖아요.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차주도 책임있지만, 실제로 내가 책임진 건 내가 운전한 거니까. 그러면, 야, 운전자를 바꾸자. 네가 운전한 걸 하자. 이런 게 연성사기예요. 차량 바꾸치기라든지, 운전자 바꾸치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구나 연성사기를 낼 수 있는 개연성도 있을 수 있고, 계획적인 게 아니에요. 누구나 보험 사기범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경성사기는 뭐 흉포화, 조직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고의사고 뭐 이런 것들, 조직범죄 이런 것들이 경성사기예요. 차 끼워놓고 차 안에 미리 보험 사기를 목적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저주를 만드는 거야. 뭐 학생도 끌어들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술 마시는 차 앞에 끼어들어가고 쓰고 고의로. 그럼 그 사람이 술 먹었으니까 약점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보험 사기, 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 거죠. 또는 도난차 같은 거. 요즘은 다 차, 고액차 같은 경우, 고급차 같은 거, 그러니까 차값이 높은 차는 보험 가입할 때 다 확인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확인 잘 안 했어요.
그럼 차량 대파된 차를 다른 데 이미 보상받았어. 그걸 차. 그리고 그거 덮어놓고 보험을 가입을 해. 그러고 나서 한 5개월 정도 있다가 도난 신고를 내요. 그럼 도난하게 되면 신고되고 한 달 동안 차 못 찾으면 보험금 주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차는 이제 부품을 해체해서 받아. 이런 것들은 다 조직범죄죠. 방화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경선사고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경선사기의 보험 지급 요건에는 재상해, 도난, 방화, 뭐 이런 것들. 보험금은 편착해서, 이거는 하여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또 해먹고 또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SI 담당하고 있을 때는 절대 환수 못 하겠어요. 환수하면 절대 구속이 안 돼요. 내가 보험사기에서 내가 돈 해먹었어. 안 걸리면 내가 해먹고, 걸렸어. 그럼 돈 도로 환수해. 도로 개원해. 그러면, 물론 빨가주는 거지긴 하지만, 불구속으로 그냥 뭐 벌금형 이렇게 받아요. 그럼 이 사람이 방지효과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또 하지. 근데 절대 환입 안 해줘. 그 합의를 안 해주는 거야. 돈을 환수해서 합의를 안 해주면, 물론 구속될 확률이 좀 많지는 않죠. 근데 이제 구속되게 되면 어쨌든 깜빡이 살잖아요. 그럼 이제 방지효과가 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하여튼 뭐, 요즘 다른 보험회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저희 회사는 후배들한테도 절대 환입해주지 마라. 한번 걸리면 그냥 끝까지 그 사람 콧발 매겨야 된다. 이런 쪽이었는데, 돈 받는 것도 환수도 중요하지만, 사실 보험회사 입장에서 환수하는 것보다는 방지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느 보험회사는 절대 보험사기 한번 하면은 걔는 합의를 안 해주고 합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환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처벌받는다. 이런 게 각인이 돼야 막말로 도둑놈들이 그쪽 보험회사는 사기를 안 치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하여튼 언더라이팅을 통해서도 해야 되고, 인지 시스템 제보도 해야 되고, 그래서 SI부 전문조사 세미나 통해 적발이 필요하다. 여기 이제 사례들 나왔습니다만은, 사례들, 아까 제가 말씀 대충 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고의로 충돌하고, 고의사고, 진로 변경, 뭐, 음주운전 의심하는 차량은 술집에 나오는 애들 차 앞으로 끼어들고, 뭐 이런 고의 충돌. 허위 도난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또, 피해자 끼워넣기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수 동등사고. 이런 것들이 경선사례, 사기의 사례가 되겠고, 연상사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운전자 바꾸기, 차량 바꾸치기 이런 것들, 누구나 사기범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충동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사할 때, 뒤에 조사 요령이 있나? 조사 요령은 이게 없구나. 이거는 피해자 바꾸치기, 차량 바꾸치기, 운전자 바꾸치기, 차량 바꾸치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조사할 때 뭐 하나만 더 조사하면은 많이 잡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험사 입사하면 보통 뭐 한 달에 뭐 한 건 뭐 이렇게 보험사기 건수 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도 평가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최초의 사고 조사할 때 운전자한테 피해자 면담할 때 가해자 운전자의 인적사항 이런 거 확인하시면 돼요. 차는 무슨 차였습니까? 색깔이 뭐였습니까? 운전자는 누구였습니까? 남자였습니까? 여자였습니까? 뭐 뚱뚱했습니까? 젊었습니까? 펄쭉했습니까? 젊습니까? 나이대가 들었습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인상착의 만개를 켰습니까? 이런 거 몇 가지 물어보시면, 운전자가 틀리네? 그러면 이제 운전자 바꾸치고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조사하면 되죠. 이 차가 아닌데? 뭐라든지. 물론 우리 차량 쪽에서는 그거는 해당 없겠다. 사람에 대해서만 그런 해당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사고 조사해서 하면 연상사기범 많이 잡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합법적으로 청구를 과정을 확대한 경우 본격 청구하거나 갱신할 때 운전자 바꾸치기, 차량 바꾸치기 이런 것들이 주로 연상사기다. 조금 이제 경한 사기다. 조직적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니다. 뭐 이런 거죠. 뭐 조직화, 흉포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그런 쪽은 아니다라는 부분이고, 여기 사고 운전자 PM을 사고 일자 조작하는 거라든지 음주 무면 운전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아닌 걸로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연상사기에 해당되고, 보험사기는 정말 근절돼야 된다고 판단하는 게, 보험사기범이 그렇게 돈을 많이 나가게 되면 보험사가 그 돈을 보험사가 부담합니까? 결국 계약자한테 보험료를 부담하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나 차 갖고 다니지 않으면 몰라도 차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보험료가 그만큼 더 받겠죠.
보험사가 손해를 부분을 다 대수업칙에 따라서 수지상대 원칙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험료에, 국민들 보험료에 그게 부담으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보험사기는 근절돼야 된다. 작년에 연성사기, 경성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장 안 나오겠죠. 하지만 이제 보험사기 부분은 아무튼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고, 그래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7문제, 22년도, 작년도 기출문제, 자동차문 대물 이론과 실무, 기출문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까 제가 소두에도 말씀드렸고, OT 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약관 지급기준에서 한 4문제 정도, 그 다음에, 대물 쪽이 조금 더 많고, 차량이 조금 적고, 그 다음에 나머지 법규에서 한 문제 정도, 정비 이론 쪽에서 한 2문제 정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이론 쪽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이론 쪽은 확실하게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에 따라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올해 있을 이제 7월 달이죠. 시험이 좀 땡겨졌죠. 작년 시험보다 땡겨졌습니다. 그래서 꼭 차량 손해장사 시험에서 여러분들 합격해서 속에 여러분들 목적하는 바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